저기 뭐 박근혜 동지가 이거 스탈린은 당을 노동계급의 일부분으로서 보는 레닌과 달리 당과 계급을 일치시킴으로써 일당 체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스탈린은 당의 권력과 국가의 권력을 일치시킴으로써 일당 독재를 정당화하였다. 스탈린은 당 조직, 특히 중앙위원회가 당을 대신하고 최고 지도자가 중앙위원회를 대신하는 대리주의를 심화시켜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당도 노동계급을 대표합니다. 그죠?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죠, 노동계급에. 노조도 노동계급을 대표해요. 그죠? 이거는 이제 대중적인 부분이죠.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 그죠? 특성.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걸 정치의 방점을 두고, 노조는 이 경제의 좀 방점, 그래서 서로의 처한 위치가 조금 달라. 그런데, 당이, 특히 사회주의국가에서 집권당이 되고 나서는, 이게 당이 결정했으니까 노조는 따라야 된다. 당과 계급적, 당과 노조를 일치시키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의 그 중앙위원회 결정이 당의 결정이 되고 이것이 노동계급의 결정이 돼서 전체 노동계급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뭐 굳이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이 되기 위해서 당의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기 위해 사실은 밑으로부터 공장이나 농장에서 노동자 농민들의 의견을 쭉 받아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전쟁 시기에 너무 급하다 보니까 밑으로부터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결정해서 밑으로 내려주는 방식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걸 이제 대리주의라고 당내 민주주의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지금 트로츠키의 스탈린에 대한 비판인데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읽어봅시다. 이러한 대리주의는 공산당 활동가와 국가 공무원의 관료화로 인해 당과 국가 및 사회 전체에 더욱 공고화되었다. 러시아에서 관료화를 정당화하는 상황 논리로 혁명 과정에서 짜르 포갑과 괴주의자들의 준동이 그리고 혁명 이후에는 국내의 반혁명 세력과 해외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이 주로 거론되었다. 스탈린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적 당권은 러시아 혁명 초기의 엘리트주의적인 당권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스탈린은 1905년 쓴 플로레타리아 계급과 플로레타리아 당에서 대중들의 후진성을 지적하면서 노동자 대중을 계몽하는 지도자 그룹으로서 당의 성격을 강조하였으며 당원의 자격을 강령과 전술 및 조직 원칙을 수용하고 실천하며 모든 측면에서 검열받은 자에 국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레닌의 당 이론을 더욱 경직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아래로의 명령이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원래 해야 될 거는 아래로부터 그죠? 위로 요구가 전달돼서 위가 이 요구를 총화하죠. 총화라면 정리해서 이건 당의 입장으로 내려보내는. 이게 되게 번거롭죠. 번거로우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냥 이 명령을 따는 거죠. 이게 바로 관료주의죠.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첫 번째는 레닌 시절에는 야 지금 저기 뭐야 경찰이 지금 우리 잡으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항해서 파업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 들어가가지고 파업하지 않아서 토론하면 조합원 중에는 저기 뭐야 그 프락치도 있고 언제 그렇게 하냐 파업을 하려면 기습적으로 파업에 성공한데 이러한 포갑이 있기 때문에 감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 절차를 지킬 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혁명 시기에는. 그리고 이제 혁명 이후에는 야 지금 서구에서 우리 저기 혁명을 깨려고 전쟁이 일어났죠. 러시아 혁명 직후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모든 제국주의 군대가 소련을 쳐들어왔어요. 러시아를 쳐들어왔어요. 3년인가 4년 동안 전쟁을 했었는데 이런 전쟁 기간에 그런 민주주의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 이거. 그래서 관료주의가 싹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스탈린의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는 사실은 1905년 러시아 혁명 이전에 애초부터 스탈린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탈린의 당위로는 레닌의 전위정당보다 레닌의 전위정당을 경직하시겠죠? 뭐냐면 레닌은 전위정당을 어떤 상황 논리로 씁니다. 상황 논리. 그래서 혁명의 시기. 그죠? 그래서 탄압이 약화됐을 때, 탄압이 약화되면 문호를 개방해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혁명화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혁명화되어 있고, 막 혁명 시기에는 이 프락치라든가 공안이 함부로 활동을 못하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 전위정당을 좀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탈린은 이러한 레닌은 상황에 따라서 전위정당을 탄력 있게 운영했는데 스탈린은 그거를 경직적으로 절대적인 원칙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중들은 후진적이다. 그래서 이들을 계몽해야 되고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원들은 엘리트들만 당원이 될 수 있어. 당원이 뭐냐? 지금 보면은 민주노동당도 그렇고 노동당도 그렇고 그냥 가입하겠다고 말하면 돈만 되면 당원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원의 자격. 당비, 당연하죠. 당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극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의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당 외부에서 혁명운동에 참여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당원의 자격이냐에 따라서 논쟁이 됐어요. 지금은 그런 논쟁도 안 하죠. 러시아 혁명 시 논쟁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다 동의했어. 당비도 내야 되고 의무교육을 해야 되고 당이 하는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그죠? 여기까지는 동의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됐고 제일 강경한 입장은 당의 특수 임무를 수행해야 돼요. 당의 특수 임무를 수행해야 돼요. 예지만 당원이야. 너무나 심하죠. 당원 중에 당의 특수 임무를 수행, 당직자나 이런 사람 빼놓고 몇 명이 되겠어. 이게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는 당의 지도적인 특수 임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노조나 대중조직에서 혁명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레닌이 주장한 거예요. 이 정도가 레닌이 주장한 거예요. 이 정도가. 강의 중이에요, 강의 중. 이 정도가 레닌이 주장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심하죠. 근데 스탈린은 더 엄격하게 해요. 엘리트들, 그죠? 그래서 철의 규율이죠. 철의 규율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검열받은 자들, 강령과 전술, 조직원칙까지 수용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이렇게 엘리트주의 정당을 얘기해요. 이렇게 당이 엘리트주의 정당이다 보니까 어때요? 대중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가 싹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스탈린의 대리주의와 관료주의적인 중앙집권적인 당과는 당을 대리하는 자신과 당 지도부의 독재를 합리화시키고 반대 세력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스탈린은 1924년 레닌주의에 기초라는 문건을 통해 자신을 레닌의 충실한 후계자로 설정하고 레닌주의는 모든 분파의 해체와 제거를 요구한다면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명분으로 당 결정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였다. 레닌도 그 포갑의 시기에 그죠? 포갑의 시기에는 당내 민주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건 애외적인 거예요. 근데 포갑의 시기가 아닌 그죠? 포갑의 시기가 아닐 때는 당내 민주주의 그래서 선거도 다 한다. 선거. 대의원 대회 선거 이런 거 다 한다 했어요. 막스도 마찬가지예요. 막스도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이런 대의원 대회 선거를 다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소수자 레닌은 소수의 비판의 자유도 인정했어요. 소수의 비판의 자유도 인정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레닌이 인정한 거는 그런 특수한 혁명 시기에는 그럴 수 없지만 통상의 경우는 당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자유도 인정합니다. 레닌이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당의 결정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당의 결정이 잘못됐을 때 그걸 어떻게 고치냐는 거예요. 당의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다. 또한 어떻게요? 더 나아가서 사정이 달라져서 당의 결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는 당의 결정을 비판해야 되는데 당의 결정을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면 당의 결정이 잘못되도록 계속하고 사정이 달라지는 대로 당의 결정을 수정하지. 그러면 이런 일은 누구만 해? 그럼 오로지 당의 최고 지도부만 이런 최고 지도부만 이렇게 이런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활동가들도 당의 결정을 비판하는 자유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대의원대에서 다수파 소수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했다. 그런데 스탈린은 레닌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레닌은 모든 반대파, 분파 해체와 제거를 요구한다면서 이런 비판의 자유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레닌이 비판의 자유를 부정한 건 포갑의 시기에 아주 예외적인 시기에 당내민주주의를 제안했어요. 선거 안 하고 그랬어요. 예외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유명으로 반면 레닌의 민주집중제에 따르면 자유로운 토론에 의한 결정에 따라 행동을 통일하되 결정에 대한 비판 자체를 허용하여 결정의 수정 가능성이 열려져 있었다. 트로츠키 역시 잘못을 발견할 때 신속하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볼세비키의 장점을 강조하였다. 네, 아까 이제 수정 가능성이 중요한 거죠. 당이 잘못을 하면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당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은 잘못을 인정 안 해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게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당과 훌륭한 조직은 잘못을 인정하는 조직과 국가예요. 근데 그런 게 상당히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수뇌부, 그죠? 수뇌부는 조직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그죠? 인정해도 큰 타격이 없다. 왜? 그럴 수 있지. 그죠? 근데 뭐냐면 일반 회원은, 조직을 절대적으로, 그죠? 절대적으로 믿죠. 우리 조직은 그럴 리가 없어.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타격이 많다는 거예요. 실망도 하고, 떠나기도 하죠. 그게 무서워서 당의 결정은 절대로 수정하지 않고, 조직의 결정. 운동권도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한테 자기네 조직이 최고고 자기네 조직이 하는 일이 전부 다 맞다고 했는데 조직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고요. 마치 그 신도가 교회에서 떠나듯이 많은 조직원들이 동요를 하겠죠. 그래서 절대로 잘못을 인정 안 하는데 내년에 따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을 통해서 조직의 결정이 잘못된 건 고쳐야 되고 트로츠키도 이제 잘못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트로츠키 얘기를 들어볼까요? 트로츠키는 이미 1904년 팜플렛에서 당 조직이 당을 대신하고 중앙위원회가 당 조직을 대신하고 결국은 독재자가 중앙위원회를 대신한다며 레닌의 중앙집권적인 당 조직관을 비판하였다. 스탈린 시대의 당과 국가가 일체화된 상태에서 국가가 먼저 관료화되자 당 역시 관료화되었다. 심지어 선진적인 노동자가 당과 국가로 편입되어 관료로 전환되었다. 트로츠키는 소련을 타락한 모습의 노동자 국가라고 규정했으며 관료제를 기생적인 카스트에 불과하다고 봤다. 트로츠키의 말이 전부 다 맞는 건 아닌데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고 트로츠키 입장에서는 소련을 타락한 모습의 노동자, 관료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관료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트로츠키는 뭐라 그러냐면 소련은 노동자 국가다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로츠키의 후계자들이 있어요. 여러 후계자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국제사회주의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소련은 노동자 국가가 아니다. 국가 자본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같은 트로츠키라도. 그래서 소련은 노동자 국가고 이 소련 혁명은 러시아 혁명이었죠. 러시아 혁명은 보호해야 된다. 그죠? 사회주의 혁명이다. 보호해야 된다. 이쪽에서는 러시아 혁명은 보호되는 게 아니라 이건 관료제 국가이기 때문에 관료제 국가라서 사도해야 된다. 사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트로츠키의 비판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어쨌든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고 러시아 혁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소련은 노동자 국가가 맞다. 국제사회주의자는 국가자본주의자 이렇게 주장하죠. 트로츠키 국가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트로츠키 국가가 이제 노동자연대가 이제 이런 국가자본주의 얘기를 하고 있죠. 국제 볼셰비키 같은 쪽에서는 아직도 소련을 노동자 국가에서 아마 타락했다 알렸던 타락한 노동자 국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23년 트로츠키는 프라우다지에 신노선을 발표하면서 당내 민주주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였다. 트로츠키는 당의 입장은 의견의 대립 속에서 형성되어야 하며 당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하면 분파가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판이라면 모조리 파버르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맞아요. 이런 좀 맞죠. 이게 트로츠키가 이제 아슬아슬한 그 과정을 겪는데 넘어야 되지 못할 선을 넘는데 여기까지는 넘어야 되지 못할 선을 지키고 있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레닌도 그렇게 했고 소수자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반대파를. 자, 그 다음. 하지만 소련 공산당은 트로츠키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1937년 부하린과 트로츠키를 레닌과 스탈린에 대한 암살기도 자본주의 복원 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였으며 그 결과 부하린은 처형당하고 트로츠키는 망명하였다. 그래서 스탈린이죠. 스탈린하고 트로츠키가 싸움 붙은 거죠. 스탈린이 주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심판을 받은 거죠. 심판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트로츠키는 원래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간첩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레닌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이런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배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주의국가에서 반대파에 대한 숙청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똑같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박헌영이죠. 이 박헌영에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심판 결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유사한 얘기 나와요. 박헌영은 원래 미국의 간첩이었다. 그 일당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는데 트로츠키나 박헌영이 원래부터 간첩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확실한 건 뭐냐? 어쨌든 트로츠키가 스탈린과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했다는 거. 박헌영도 김일성과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했는데 그 노선을 보자면 어쨌든 역사라는 건 어때요? 승자의 역사죠. 승자의 역사하고 그 뒤에 트로츠키의 행적을 뒤에 보게 되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쨌든 역사의 패자를 정당화하기는 되게 어려운 조건. 역사는 승자가 만들어간다는 게 또 한 번 증명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트로츠키는 배반당한 혁명에서 계급 독재와 당 독재를 동일시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하나의 계급에도 여러 부분이 있으므로 같은 계급에서도 여러 정당이 생겨날 수 있다면서 일당 독재를 사실상 부정하였다. 트로츠키에 따르면 소련에서 내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반대 정당이 모두 분리되었는데 이는 소비에트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조치였기 때문에 방위를 위한 일시적 고위부책이었다. 나아가 트로츠키는 1938년 제4 인터내셔널 강령에서 다양한 소비에트 정당들의 합법화를 통한 소비에트 민주화를 강조하면서 노동자 농민이 자유투표를 하여 어떤 정당들을 소비에트 정당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트로츠키의 노력은 소련에서 실패하였으나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는 흐름을 형성하여 스탈린 체제가 붕괴된 후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혁명적인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는 데 있어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데 핵심이 보면 첫 번째 논점. 현실 사회주의국가죠. 현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죠. 중국이나 조선, 쿠바, 베트남은 일당 체제인가? 일당 체제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유일당 체제이네. 당이 하나밖에 없네. 어때? 여기 이양국 동지나 박헌영 일당 체제죠. 일당 체제야? 중국하고 북한은 그러는 다당제 당이 다 여러 개 있어요. 조선만 하더라도 조선사회민주당 있고 총독위총장도 있고 중국도 여러 정당이 쿠바도 여러 정당. 그래서 선거가 진행이 되기는 하는 거고. 어쨌든 당은 다당제라는 거야. 당은 다당제. 다당제이나 어때? 지배는 어때? 일당 지배체제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주의가 유일정당 체제는 아니라는 거야. 다당제야, 다당제. 그래서 일당, 그렇지만 공산당만 지배하죠. 그래서 다당제이지만 일당 지배체제예요. 첫 번째는. 이걸 알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 당이 일당이 원칙적인 건지 아니면 다당이 원칙적인 건지 어떤 게 더 노동계급에게 유리한 한 사회가 노동자들만 구성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정치 세력을 형성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니 노동자가 아닌 다른 정당은 만들면 되는 거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 세력 당 계급이 다르면 농민당도 만들 수 있고 저기 농민당도 만들 수 있고 뭐 자영업자
당도 만들 수 있죠. 노동자들도 또 다른 당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다단계가 누구에게 유리할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노조는 어때요? 노조는 단일 노조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교섭에 의해서. 단일 노조가 유리하다. 그렇죠? 교섭력이나 투쟁력에서 말할 것도 없죠. 단일 노조가 유리합니다. 교섭력이나 투쟁력에서. 교섭력, 투쟁력에서. 그리고 대부분에서도 보면은 특히 원내정당의 경우, 원내정당, 그죠? 독일도 보면 독일 3인당,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다 초기에 노동계급은 하나의 당이에요. 노동계급은 하나의 당, 노동계급은 단결. 왜냐하면 자본가들과 싸우기 때문에 자본가들과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이런 단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보게 되면은 그 사회주의 국가에선 공산당 일당 체제죠. 공산당 일당 체제. 정권 교체가 있어 없어요? 사회주의국가에서. 조선노동당이 교체되거나 중국 공산당이 교체돼요? 정권 교체가 없다. 그죠? 이런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에서 보게 되는데, 트로츠키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의 계급에도 하나의 계급이 여러 부분이 있죠. 여러 정당이 생길 수 있다. 이거를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당. 사실은 어떤 계급이든 간에 자본가도 단결하잖아요. 그죠? 노동자도 단결하죠. 단결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 단결이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일당이 원칙인데, 불가피하게 분열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트로츠키는 이런 불가피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수의 정당, 하나의 계급에 여러 정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일반화시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스탈린주의죠. 스탈린주의에 대항해서 트로츠키주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어때요? 스탈린주의에 대항해서 트로츠키 정당도 필요하고, 또 중간에 뭐 있을까? 무정부주의 정당도 있겠죠. 다양한 사회주의 정당, 모택동주의 정당도 있네요. 모택동. 마오쩌둥. 모택동주의 정당. 이렇게 되면은 인도가 그런데 수십 개의 사회주의 정당이 있어요. 수십 개의 사회주의 정당. 이래가지고 혁명이 불가능하겠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건데, 마치 그래야 될 것처럼 일당이 아니라 하나의 계급에 여러 당이 생겨야 된다는 것처럼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소련에서 내전을 일시적으로 반대 정당이 금지했는데, 이거는 고유주책에 따르고 있는데, 이거 레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레닌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러시아는 다당제였는데, 중간 계급의 당들이 반동이죠. 반동에 넘어가서, 그죠? 이들이 불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러시아의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중간계급이라도 어때요? 노동계급이죠. 노동계급의 편에 선 중간계급의 당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선사회민주당, 청독일 총당, 그 다음에 중국도 여러 가지 통일연선당 당들이 있습니다. 코바도 그렇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보시면,
레닌이 말한 거는 하나의 정당, 노동계급 하나의 정당 안에서 다양한 정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다르면 중간계급의 정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사회주의 혁명이 되더라도 어때요?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어때요? 과도기적으로 중간계급이 있을 수 있죠. 중간계급. 농민도 있을 수 있고, 자영업자가 있을 수 있고, 이들의 당이 따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조선에서 조선 사회민주당은 자영업자들의 당이에요. 자영업자들의 당이었던 거죠. 이 당이 원래의 원조예요. 그래서 현재도 이 당원들을 보면 부모들이 과거에 자영업자가 많아요. 그래서 계급이 다르면 다른 당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레닌의 얘기가 계급이 똑같은데 하나의 계급에서 여러 정당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은 안 돼요. 솔직히가. 이렇게 조선 사회민주당 어느 때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 북한 노동당하고 북한 노동당은 집권은 못하지만 저기 국회의원도 있고 그 정권에 참여하고 있어. 위성정당이죠. 일당 독재라고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일 수 없네요. 북한. 그렇지만 해도 지배적인 정당은 조선노동당이 지배적인 정당이죠. 권력 일부를 가지고 위성정당이라고 그래요. 위성정당.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말은 맞아. 공산당이 노동자당이 하나의 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면 반대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반대파들은 다른 당을 만들 수밖에 없죠. 민주노동당이 된 거죠. 민주노동당은 처음에 단일정당을 추구했잖아요. 단일정당을 추구했는데 다수파가 뭐를 했어요? 패권을 했다 그랬죠. 당직과 공직을 독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소수파가 분당했죠. 정의당이 그렇게 나온 거죠. 정의당에서 다시 또 노동당 이렇게 분당. 그래서 당의 권력을 두고 당이 민주주의이지 못하면 분파가 생기는 이 말은 맞는 말이야, 그죠? 당의 민주주의가 생기면 분파가 생긴다. 그러니까 트로츠키의 말은 당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단일정당이 되는데 트로츠키의 말을 보면은 마치 통상적으로 당이 분열될 수 있다고 말하는 점이 트로츠키의 잘못된 부분. 그렇다고 트로츠키가 주장한 말, 당이 비민주적이면 당이 분당될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이게 중요를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로츠키 더 나아가죠. 망명했죠. 소련 바깥으로 망명한 상태예요. 소련 바깥으로 망명하면 소련한테 다당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계급 안에, 소련의 노동계급 안에 다당제가 돼야 된다. 다당제가 돼야 된다. 자기 이제 트로츠키 정당이 소련 안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권력 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권력 투쟁.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소련에서 먹히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말은 유럽에서 먹혔죠. 그래서 스탈린주의에 반대하는 트로츠키 정당. 그래서 처음에 레닌주의 단일 정당이었죠. 단일 정당인데 이제 스탈린의 문제점이 있네요. 스탈린주의 정당이 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트로츠키, 그죠? 트로츠키. 그 다음에 또 이런 트로츠키와 이 스탈린에 반대하죠. 다른 입장, 마오주의 정당.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어때요? 수많은 사회주의 정당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회주의 정당.